이 웹툰 작가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DJ가 1등급 소리 질러 하니까 서울대생들이 와! 그리고 또 이상한 원소 주기율표 랩을 하는데 진짜로 이런 원소 주기율표 랩이 있어요. 이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서울의 한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 과학으로만 놀 건데 술, 담배 금지. 혹시 놀러 올 썰? 아싸 이렇게 해서 표를 팔았거든요. 그 현장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녁 7시에 모습이에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몇백만이 넘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이 몇만 개가 다른데 그 댓글의 90%가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는 과학클럽 어디 있냐. 사실은 저희 집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사기를 많이 당해서 집에 빚이 100억이 넘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대학원 다닐 시절에 마음의 병을 좀 알아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라는 좀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또 건강도 되게 나빠진 적도 있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데 건강, 사랑, 돈, 그다음에 나의 자아실현, 꿈이거든요. 저는 그 4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뭐 집에 빚이 100억 있는 거는 뭐 잘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제 꿈이 날아간 적도 있고 동시에 건강도 날아가고 정말 다행히도 빚도 다 제가 갚아드리고 그리고 꿈도 다시 찾고 그다음에 건강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제가 그냥 과학자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논문을 찾아보고 이거를 나태의 늪을 벗어나는 방법을 그냥 글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삶과 가치관을 녹여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웹툰 작가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서울대생들이 클럽에 가면 어떻게 놀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만약에 클럽에 오면 이렇게 놀지 않을까? DJ가 1등급 소리 질러 하니까 서울대생들이 와! 이 친구들은 살면서 1등급밖에 안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원소 주기율표 랩을 하는데 진짜로 이런 원소 주기율표 랩이 있어요. 수해, 리베, 붕탄, 칠산플레 이런 랩이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뉴뉴뉴뉴뉴뉴뉴뉴뉴 몇천 번의 강연을 갔지만 이 랩이 끝날 때 단 한 번도 박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지고 막 눈을 피하고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랩이 끝나니까 나는 질서부리 제일 좋더라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녁 8시에 막 집에 간다 그래요. 왜 간다고 왜 가는지 봤더니 전부 다 공부하러 간대요. 재수없죠. 공부하러 간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 상상으로 그린 내용인데 이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한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 과학으로만 놀 건데 술, 담배 금지. 혹시 놀러 올 썰? 아싸 이렇게 해서 표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 표가 매진이 됐어요. 그 현장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클럽 전광판에 주기율표 보이나요? 코사인 사인 그래프 보이나요? 그 현장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녁 7시에 모습이에요. 술, 담배 금지 건전하게 놀다 갔어요. 근데 이때가 저녁 7시의 모습이고 이 영상이 조회수가 몇백만이 넘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이 몇만 개가 다른데 그 댓글의 90%가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는 과학클럽 어디 있냐. 우리나라 좀 하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했어요. 사실 저는 과학을 어릴 때 좋아했지만 어릴 때 과학을 좋아하는 걸 알고 어른들한테 말했을 때 어른들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과학 되게 좋아해? 그럼 너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가졌는데 사실은 과학 좋아하면 어릴 때 가질 수 있는 직업하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과학을 좋아하면 딱 떠오르는 직업. 그렇죠, 과학자. 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과학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 대학교 생명공학과라는 곳을 가서 이제 1년 조기 졸업으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건너편에 있는 학교 서울의대로 가요. 그래서 서울의대에서 석사 졸업하고 박사 수료하고 뭐 이런 장학금이나 논문도 막 열심히 써요. 그래서 잘 쓰고 제가 이제 졸업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그만둡니다.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 했던 연구 분야가 나름 선도적인 제가 분야라서 다양한 기업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연봉을 되게 많이 주겠다. 우리 기업으로 와라. 졸업만 하면. 근데 제가 그런 제안을 다 뿌리치고 자퇴를 하고 백수가 된 거죠. 그럼 저는 왜 이 좋은 제안을 몇억 연봉 제안을 뿌리치고 백수가 됐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이룬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따라갔어요. 너 그거 좋아하면은 이 정도 논문 쓰고 이 정도 학회는 가고 이 정도 장학금 받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취업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꿈도 이뤘고 과학자라는. 근데 제가 그 꿈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걸 관두고 이제 자퇴를 한 거죠. 왜 제가 자퇴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힘든지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힘들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퇴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랑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되게 심각한 지금 우울증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런 취업이 보장되고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런 단계에서 오히려 제가 다 자퇴를 하고 그만두고 다시 제 삶을 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하나하나씩 인생을 다시 설계했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들기만 힘들었지 그만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저는 너무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보통 인생이 얼만큼 행복한지 척도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 누군가랑 인생을 바꿀 건지 물어봤을 때 바꾸고 싶지 않으면 진짜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랑도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해요. 뭐 일론 머스크?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제가 더 행복해요. 차은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그만큼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을까를 반추해서 돌아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삶을 보면 지금 좀 보이더라고요. 이 삶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 찾은 이후부터는 누군가의 틀, 성공의 방정식 그게 정해진 길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반추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건데 그 나다운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란 뜻 들어보셨죠? 결국 가장 나답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는 일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또 집에 빚도 되게 많은 상태로 이때 당시에 또 집에 빚도 많고 이렇게 우울증도 앓고 하니까 한 4년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떠나가더라고요. 사랑도 잃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박혀서 히키코모리처럼 몇 달을 그냥 박혀가지고 이제 우울증 환자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문득 SNS를 보는데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죠. 이게 다 연기였다라는 거를. 모두 자기 인생에 하이라이트만 올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 빼고 다 멋져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문득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은 지푸라기가 제가 평생 해왔던 게 과학이었기 때문에 과학이란 도구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를 가져도 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활용해 보자. 근데 사실 인생에서 사람이 뭔가 바뀌려면은 내 의지가 바뀌어야 되고 그 의지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머리에서 생기는데 이 머리에서 생긴다는 거는 결국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할 거야 하는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게 아니라 이 뇌는 사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거든요. 심지어 이 뇌를 컨트롤해주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동기부여를 일으켜주는 것들도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이것도 뭔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물질. 즉 내 몸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꺾이지 않는 몸부터 만들어줘야 내 호르몬도 내 뇌도 바뀌고 결국 작심 3일 뇌가 아니라 작심 3년, 작심 30년짜리 뇌가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몸부터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심신인류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심신인류가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가장 우리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워낙 복잡해서 당연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이 동기부여, 기분에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에요. 들어보셨죠? 둘 다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뭔가 행복감을 만들어주고 특히 도파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즉흥적인 성취, 세로토닌은 장기적인 성취감을 만들어준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게임이든 첫사랑과의 손잡음이든 뭐 아니면은 뭐 마라탕을 먹든 심지어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뭐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면 행복감을 느끼면 쾌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행동을 다시 하게끔 유발하는 호르몬이 사실 도파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아닌 거죠. 그거를 다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컨트롤을 잘해야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바꾸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서 제 몸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결국 제 꿈이 제대로 잡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모든 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이처지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유전자가 똑같은 지들을 구매를 합니다. 유전자가 똑같다면 사실 레고로 치면 설명서가 똑같은 레고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설명서로 레고를 만들면 똑같은 레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유전자가 똑같은 지들이면 분명히 몸도 똑같을 거고 성격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전자가 똑같은 지들인데 어떤 지들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동기부여가 충만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고 헬스하고 필라테스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난 동기부여가 충만해. 옆에 지가 돌아가든 말든 계속 돌아요. 네. 나는 아침에 새벽에 수영할 거야. 필라테스 할 거야. 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지들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보고 마라탕으로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게으른지가 된 거예요. 과학자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전자가 똑같은데 몸 형태도 똑같은데 쌍둥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 어떤 지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충만하고 어떤 지들은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딱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우리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가 약 37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장에는 우리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약 50조 마리의 장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내 세균이 우리 세포 숫자보다 많다는 건 굉장히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MBTI는 그렇게 진심이면서 내 장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는지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요? 아무 관심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열심히 쳇바퀴 도는 동기부여가 충만한 지들은 이 장내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로 잠만 자는 쥐들은 장내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유익균들이 생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그걸 분해해서 우리 몸의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도파민,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이 재료 물질을 몸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왕성하게 도파민, 세로토닌이 밸런스에 잡히게 분비가 되고 이것 덕분에 이 쥐가 없던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유익균들을 항생제를 먹여서 다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어떻게 됐냐면 잠만 자요. 갑자기 동기부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잠만 자는 유해균이 많은 쥐들한테 유익균들을 많이 먹여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또 이렇게 뜁니다. 계속 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셀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메이저 논문에서 것 브레인 엑시스라 그래서 것 장이랑 뇌는 연결돼 있다. 장은 제2의 뇌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뇌가 꺾여버린 이 의지가 내 뒤틀린 장의 세균들 조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쩌면 내 장이 뒤틀려서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은 체크는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 놀랍게도 이런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뇌에서 5%밖에 분비가 안 되고 무려 95%가 장에서 분비가 돼요. 물론 장에서 분비된 95% 세로토닌은 이 장에서 역할을 하고 뇌에서 분비된 5%는 뇌에서 역할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뇌에서 분비된 5%의 세로토닌도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주는 재료가 이 장의 장내 세균들이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트립토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이런 트립토판 가공을 많이 해서 우리 몸에 많이 넣어줘요. 그럼 이게 결국 뇌로 가서 남은 5%의 세로토닌, 도파민도 왕성하게 합성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 장내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유해균이 많으면은 충분한 세로토닌, 도파민 합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공하려면 요거트부터 퍼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우울증 앓고 막 몸무게가 10몇 킬로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제 장내 검사를 했을 때 유해균이 되게 많이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요거트를 배양해서 먹고 지금 이렇게 제가 배양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요거트 먹는 것도 되게 비싸요, 유산균이. 근데 저는 굉장히 비싼 유산균, 복합 유산균 하나를 사요. 근데 그거는 PPL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제 SNS에 제가 공지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공짜로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한 달짜리 산 다음에 요거트 메이커를 구매하세요. 요거트 메이커 2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 다음에 우유는 이제 값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유 넣고 이 한 달짜리 비싼 요거트 이제 유산균 하루치를 뜯어서 그거 다 붓지 마세요. 그거의 10분의 1만 따서 그 우유에 부은 다음에 요거트 메이커에 넣으면 몇십만 배로 불어납니다. 그럼 사실상 한 달짜리 사서 저는 지금 8년째 공짜로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산균 가루가 동결 건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기한이 무제한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따서 10분의 1씩 해서 배양을 해서 먹고 또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위산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일 잘 정착하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들을 많이 늘려주려면 이 요거트랑 함께 먹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이 유익균,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그게 많이 들어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막 비싼 거 사드시지 마시고 오트밀 있죠. 귀리 오트밀. 그거 10,000원이면 쿠땡에서 네, 10,000원이면 1년치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요거트에 진짜 티스푼 한 숟갈 뿌려서 드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유산균 요거트가 좀 시면은 슈퍼에 프락토 올리고당 파는데 그것도 그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그 1,000원이면은 2리터짜리 살 수 있어요. 살짝 뿌려 드시면은 또 도움이 되고 플러스로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거 같이 넣어 두시면은 굉장히 유익균들이 잘 생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짜로 이렇게 드셔보시고 만들어 드셔보시고 오마카세 먹듯이 막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면 효과 없어요.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저 같은 경우도 한 2달, 3달 꾸준히 먹었더니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방구석에 히키코모리처럼 있던 의지가 없던 제가요. 설거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방 청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5분씩 나가보기 그리고 이불 개기 이런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제가 찍었어요. 저를 주인공으로. 제가 이제 인생이 바뀐 걸 통해서 메이커로 이제 만드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요거트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 메이커 이게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37도에 맞춰진 배양기에 넣고 8시간만 지나면 꾸덕해진 결과물을 맛볼 수 있죠. 이거 메이커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트가 제 점심 식사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도 꼭 달걀 먼저 먹는 것이 저만의 루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 봐 제가 대변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대변 검사하면은 여러분들 건강한 대변 1g에 약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즉 조금만 퍼서
의뢰를 맡기면은 내 장에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는지 분석해줘요. 근데 지금 30대 유익균들이 파란 색깔 그래프인데 저는 이제 A 등급. 그래서 초록 색깔 그래프가 저의 유익균들 양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장 내에 평균 대비 56% 많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유해균이 되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유해균 그래프거든요. 클러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거나 이런 유해균들이 지금 초록 색깔 그래프 보이나요? 저는 오른쪽에 여기 지금 초록 색깔 그래프, 파란 색깔 그래프는 보이는데 초록 색깔 그래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제로가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제가 꾸준히 먹었더니 30대 평균 대비 저는 유해균들이 0.14배 거의 없고 그다음에 유익균들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검사를 받았을 때도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9대1로 황금비로 나왔고 이런 클러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굉장히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이런 균들은 전혀 검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제 세로토닌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되게 행복한 날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날은 뭔가 설거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뭔가 공부도 잘 되고 막 의지가 넘치잖아요. 막 방청소도 되고.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을 거예요.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봄 소풍 갈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봄 소풍 갈 때 날씨가 화창한 날 가죠. 근데 그게 왜 기분이 좋냐면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햇빛 받으려 때 안 받고 꼭 받지 말아야 할 시간에 받아요. 잘 때 틱톡 릴스 쇼츠 한 1분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이제 30짜리 쇼츠 1시간 보다가 잠들잖아요. 자기 전에 빛이 안 좋고 일어났을 땐 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받았을 때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분비된 세로토닌이 자기의 기분을 바꿔주고 동기부여를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더 중요한 건 이 세로토닌이 17시간 정도 지나면은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은 또 꿀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 또 기분도 좋고 동기부여도 충만하고 심지어 햇빛을 받으면은 잠을 깨게 해주는 코티솔이라는 그 각성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햇빛 한 잔 드셔라. 그게 결국 잠도 깨게 해주고 여러분 동기부여를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햇빛 쬐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명도 팔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호르몬을 바꾸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햇볕 쬐는 거, 그 다음에 요거트 퍼먹는 거 등등.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 뇌에서도 우리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또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아니면 닥쳤을 때 계속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잘까? 그리고 옆에 속삭여요, 뇌에 대해서. 야, 그냥 자도 돼. 지금 자고 내일 일어나자. 근데 또 어떤 부에서 야,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좀 참고 하자. 이 천사와 악마 부위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뇌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쉽게 이 역할을 나누자면은 이 여러분들 이마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마 만지면은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라 그래서 이 전두엽 부위가 천사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참고 노력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 힘내. 근데 안쪽 부분에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도체라는 완두콩 알 크기의 부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종의 이제 변연계가 악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게끔. 졸리면 자. 그 다음에 뭐 소변 대변 마르면 그냥 싸. 배고프면 먹어. 짜증 나면 짜증내. 그러면 이 악마가 계속 이기면은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 전두엽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지금 현실에서는 이 전두엽을 계속 파괴하는 행동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 있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좋은 재밌는 것들. 밤늦게 뭐 먹는 거, 틱톡 릴스 쇼츠 보는 거. 굉장히 도파민 터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변연계가 시키는 일들이에요. 전두엽을 계속 억제하고 비활성하고 파괴시키는 행동이고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적당히 전두엽 부위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이 전두엽의 근육이 커지면서 뭐 물론 진짜 근육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전두엽의 이런 활성화가 커지면서 이 악마 변연계를 적재적소에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피니어스 게이즈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다녔던 직원인데 그분이 굉장히 근면 성실했어요. 의지도 뛰어나고 성격도 되게 좋고 사교적이고 뭔가 잘 참고 일종의 전두엽이 되게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잘 참고 당장 하고 싶은 거 참고 미래의 보상을 잘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공사를 하다가 뭔가 터져가지고 쇠꼬챙이가 이 전두엽을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심 뇌간 부위가 안 다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천사 역할하는 부위가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근면 성실하고 사교성 넘치고 모든 직원들이 칭찬하던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사고가 나고 치료받고 다시 이 회사에 일을 복직을 했는데 완전 짜증도 많이 내고 툭하면 뭐 던져버리고 참을성 없어지고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적인 예도 있다시피 우리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 전두엽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 지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전두엽은 미래 이득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 지금 참은 미래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변연계는 당장 이거를 그만둠으로써 보상을 얻을 수 있어.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자면 달콤하게 꿀잠 잘 수 있어. 너 지금 밤에 다이어트 포기하고 마라탕 먹으면은 당장 도파민 터질 거야. 근데 우리 내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연계가 이기는 거예요. 편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두엽을 훈련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우울증 앓고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두엽이 유일하게 활성화될 때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변연계가 야 너 그냥 자 그냥 너 그냥 지금 싸 그냥 지금 먹어 외칠 때 전두엽이 야 지금 참아야 너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이거 노력하면 너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참고 견뎌내면은 너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언제 활성화되냐면 생각이 드는 거를 생각이 나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드는 거를 언어화하면 됩니다. 즉 말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언어화하는 순간 생각이 나는 게 생각이 드는 걸로 바뀌고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이 나는 걸로 바뀌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속삭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말하듯이 야 엑소야 너 지금 자면은 큰일 나. 지금 이만큼만 30만 더 하자. 그럼 너 나중에 웃는 너를 볼 수 있을 거야. 진짜 이렇게 되뇌면 되뇌수록 유재석 씨가 말했던 말하는 대로 이 말하는 대로가 실제로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바빠도 유산소 운동을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20분 이상 땀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또 엘리베이터 탈 시간에 자투리 시간으로 계단 걷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되는 게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 대비 2%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전체 몸무게가 약 60kg이라고 했을 때 평균 뇌는 한 1.3kg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몸무게 대비 2%인데 이 뇌가 먹는 에너지는 30%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녀석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먹는데 당연히 많이 먹으면 많이 싸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물 청소를 해서서 노폐물을 빼내야만 뇌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뇌가 모든 장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장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이 쌓인 노폐물을 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이 잘 때랑 유산소 운동할 때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청소가 안 될 때는 유산소 운동 안 할 때랑 잠을 줄였을 때. 또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은 물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야식은 제가 최대한 자제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두엽 훈련 명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그리고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실 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실질적인 전략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전두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작게 쪼개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두엽 입장에서는 너무 큰 목표가 눈앞에 보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한 달이나 해야 되잖아. 근데 한 달 했다가 내가 하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나 도파민 못 받는 거 아니야? 안 하려고 그래요. 즉 너무 큰 목표는 회피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있어도 결과적으로 작게 쪼개서 시작하면은 전두엽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느끼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딱 1분만 한다고 약속을 해봐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일주일 걸리는 프로젝트라도 그냥 1분만 하고 그만둬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세요. 무조건 1분 하고 그만둬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조건 1분만 딱 이불 개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다 보면은 1분 개고 끝날 때가 있지만 하다 보면 그거 개므로써 청소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늘렸던 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기 무조건 딱 한 번만 해요. 그 한 번으로 끝날 때도 많지만 그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2번, 3번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분 이하 행동으로 쪼개면 전두엽도 부담을 안 느끼고요.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만 외워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한번 개보자. 그리고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만 해보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일들을 나눠가지고 무조건 1분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편도체 이 부분이 경계 반응을 줄이고 행동에 이제 도파민 회로를 가동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너무 완벽한 계획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1분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1분이라도 효과적일까? 이거를 이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편도체가 공포 반응을 덜 보냅니다. 1분? 할만한데? 그럼 이제 변연계가 활성화 잘 안 돼요. 앙바 부위가 유혹을 하지 않아요. 1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딱 1분이라는 구체적인 규칙이 결국 자극 반응 결합을 강화시켜서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됩니다. 우리 전두엽도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해요. 계속 걱정하고 이거 언제 하지. 근데 작게 시작하면은 그런 부담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분 개기 1분, 팔굽혀펴기 1분 하고 나면은 작은 성취감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도파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 굉장히 내성이 없는 건강한 도파민 분비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요, 전도엽 입장에서는 계속 하려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짧고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생각 없는 동작, 즉 습관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이거에 대해서 노력 의지 없이도 편하게 습관처럼 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내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략은 즉각적인 보상을 설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동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무조건 그렇죠. 간식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과 별개의 고차원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전두엽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뇌 깊숙한 곳에서는 모든 동물과 똑같은 보상 체계에 매달리고 있고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즉 우리도 무조건 끝없이 노력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적재적소에 주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30분 집중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기, 30분 뒤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기, 이런 보상을 적재적소에 섞어 넣음으로써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3은 뭐냐면 우리 전두엽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보이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요. 공부하다가도 스마트폰 보이면 이거 카톡 한번 확인 할까? 바깥에서 막 TV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한번 좀 보고 올까? 그리고 막 떡볶이 냄새가 나면 막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방해를 주면은 계속 이 의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서 공부가 그렇게 안 될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까운 것 같은데 집에서 그냥 할까? 근데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거기에는 뒤에 침대 있죠. 먹을 거 있죠. TV, 컴퓨터, 노트북 다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의지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뭔가를 할 때 나를 방해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 뇌에서는요, 누군가한테 내가 단언했을 때, 외쳤을 때, 약속을 했을 때 사회적 억제 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약속한 만큼 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 이번에 이거 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곁들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내 몸의 호르몬 뇌를 바꾸는 이야기도 들려드렸고, 플러스로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내 바뀐 내 몸을, 내 뇌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오르는지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래요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능력이 다른데 무조건 성공의 기준은 하나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있는 동물들 다 나무 타기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람쥐나 청설모 빼고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갔던 동물들은 나는 소질이 없나 봐라고 굉장히 낙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 환경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버 같은 친구는 나무 못 타도 수영 잘하잖아요. 사슴은 나무 못 타도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려고만 하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 저는 개인의 잘못보다는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저 모르겠어요. 어딜 가든 최소한 이 정도 연봉은 돼야 돼. 최소한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최소한 이 정도 뭐 집은 사야 돼. 무조건 이 정도의 그 기준이 있어, 성공의 기준이. 근데 각자 좋아하고 잘하고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다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 하는데 결국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는 융합형 인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융합형 인재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남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걸 찾으면은 여기 보이는 손흥민, 김연아, 페이커, BTS 같은 스페셜리스트는 못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재능을 물려받고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분야의 수십 수백만 명을 밟고 올라간 분들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되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분야를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그 파일을 키워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1등이 될 수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페셜리스트만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시대에 이 제너럴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나 찾아서 그 분야 1등이 되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질이 없다면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것들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너럴리스트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른들이 과학 자체를 즐기라는 말보다는 너 이거 좋아하면 이 정도 논문을 써, 이 정도 대학은 가, 이 정도 장학금은 받아, 계속 이 조건을 달더라고요. 저는 그걸 계속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뭘 좋아했지? 난 뭘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멋져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논문을 썼냐? 어떻게 이런 스펙을 쌓았냐? 하지만 정작 저는 불행했던 거죠.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다시 찾아봐요. 30살에 다시 시작한 거죠. 다시 시작해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과학 말고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과학도 좋아하지만 설명 잘하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유재석 씨도 있고. 그리고 저 말고 여기 방통대 강연했던 분들 저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섭외해 주셨는지 저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 되게 존경하는데 유시민 작가님 여기 나와서 되게 말씀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저 여기서 1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묶어보니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거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요. 해보니까 또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BTS, 손흥민, 뭐
김연아 이런 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스페셜리스트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1등이 못 되지만 또 이걸 묶어보면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는 1등이 될 수 있었고 이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1등,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선생님, 과학자, 유튜버 이런 명사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이 꿈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요즘에는 40대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근데 지금 10대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은 평균 수명이 150세, 200세까지 살 거거든요. 근데 40세에 모든 걸 간두고 남은 150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어른들이 말했던 기성세대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면 결국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그걸 직장으로 다 얽매이지 말고 가지를 뻗어보세요. 저도 과학을 좋아했고 이 과학자라는 명사에서 사람들 좋아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게 돼서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라는 문장 동사로서의 꿈이 바뀌었고 이 꿈은 제가 어디에 있든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200년을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왼쪽이 스페셜리스트면 오른쪽은 저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되게 바보였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엄마 내 어릴 때 어땠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니 바보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였다고 하니까 니 바보였다 하면서 증거 사진을 몇 장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쓴 건데 이게 사실 초등학교 2학년에 쓴 글씨체는 아니에요. 엄마가 써준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되게 못 썼대요. 그리고 시험 치면 다 틀렸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썼대요. 겨울방학제 우리 집에 얼음이 잘 녹지 않는 곳, 그늘진 곳, 응달인데 저는 되게 직관적이었어요. 냉장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틀렸어요. 되게 혼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안 하면 겪게 되는 문제점 무엇일까요? 단어와 단어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썼어요. 되게 직관적이었죠. 그리고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 숫자가 이게 국어 문제 27인데 저는 숫자 끝이 없잖아 하면서 계속 썼어요. 28, 29, 30, 30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이게 답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몇 천까지 쓰니까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애가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거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애가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까지 전화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이렇게 다 틀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내진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저희 부모님이 그 학원 보낼 시간에 한글 가르칠 시간에조차 저를 밖에 던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놀면서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부모님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별의별 체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한국의 산이라는 산을 정상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제 동생은 더 대단한 게 동생은 여기 지금 팔 깁스했거든요. 팔 부러졌는데도 정상에 올라갈 만큼 다양한 게 경험을 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때의 경험들이 제 가치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자퇴할 수 있는 용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제너럴리스트로서 명사를 연결해서 동사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조건 어른들이 말했던 대한민국이 말했던 성공 방정식, 뭐 연봉, 직업, 타이틀 이런 점 하나만 계속 쫓으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상관없는 점 같아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10년, 20년 뒤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를 반추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찾는 사람은 이게 연결돼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커넥팅 다시 만들어져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점 하나만 찍으면은 결국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이런 전문가 패널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런 뭐 곽기부 장관님이나 인공지능 전공 대학원생들 대상 강연도 하면서 확실히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공 방정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능 잘 치고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사실 즉 지식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런 지식을 다 말해주고 토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만큼 양질의 지식을 선별해 줄 수 있는 인재인가가 결국 융합형 인재로 가냐 마냐의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분야에 덕후가 되는 사람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남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면은 결국 즐기지 못하고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못 던진다라는 거죠. 즉 돌고 돌아서 나를 파악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의 다가올 인공지능과 잘 융합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경쟁력이 없어가 아닙니다. 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분야 1등이 못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200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40년짜리 행복을 살 건지 200년짜리 행복을 살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이었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다운 순간, 저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남 좋아 보이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자이든 다이든. 근데 돌이켜보고 결국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서 진짜 행복을 얻었을 때는 결국 나다운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다울 때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이제는 스페셜리스트 하나의 별만 반짝이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른 색깔의 빛을 내는 제너럴리스트로서 모두가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달리기 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고 맨 앞에 있는 베스트 원만 박수 쳐줬다면 이제는 다른 색깔의 다른 방향으로 모두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베스트 원이 되지 마시고 모두가 온리 원이 되는 그런 융합형인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나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